이제 관객분들의 질문 받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몇 가지 제가 먼저 그럼 좀 여쭙고 그리고 저희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찾아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요. 영광스럽게도 오늘 진행을 부족하지만 받게 되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우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수많은 미남과 미녀들이 오셨지만 또 제가 가장 사랑하시는 제 첫사랑인 이민용 감독님이 오셔서 영광입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조그맣게라도 뭔가를 배워서 한 것 같아서 이민용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서천에서 오신 분들 또 여러 시네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 중에서 영화 제작자 역을 맡은 임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감독 역을 맡은 이갑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잠시나마 따뜻함을 조금이나 느끼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 역할을 연기한 이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 딸 역을 맡은 배우 이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연출부 상원 역으로 출연했던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역인데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하고 같이 서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감독 역할을 맡은 이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집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목류도원도 이제 끝날 시점이 다가왔는데 이렇게 다들 만나게 됐고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조금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질문 몇 개 좀 제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오늘은 나한테는 질문을 많이 해주지 마세요 하셨는데 그래도 감독님께 저희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저희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원을 배경으로 만드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영화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닥칠 줄 모르고 영화 사무실을 차렸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닥뜨리고 위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영화나 스토리에서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한번 스터디해봤어요. 그게 이 작품의 근간이 되었고 그리고 서촌을 배경으로 한 건 전 사실 서촌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서촌의 배경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학부에서는 영화를 전공을 안 했어요.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건축 쪽으로 좀 스터디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촌을 배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감독님 건축학과 나오셨던 거 좀 나중에 뭔가 저만 알고 있는 그런 것처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 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감독님의 바람대로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들 우선 캐스팅 과정도 좀 궁금해서 감독님께서 이 좋은 배우님 선배님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닿게 되셨는지 캐스팅까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간략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배우님들도 시나리오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고 어떤 이유로 이 배역을 맡기로 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대배우님들을 캐스팅하게 된 이유는 그 더캣이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티어터 캣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로에서 정말 연극 매니아분을 한 번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강제로 연극을 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극 리뷰 쓰는 기자로 조금 문광부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연극 무대를 영화보다 더 친숙하게 접하게 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임태선 배우님 연극도 봤고 이갑선 배우님 연극도 봤고, 그리고 이유아 선생님, 이유아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들어 보여서 이유아 선생님하고 이호진 선생님은 제가 일단은 외모를 먼저 봤습니다. 외모적으로 탁월하시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스크린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 대신 저기 미녀분들, 최대한 저거 안 닮은 미녀분들을 캐스팅했고, 그리고 이유아 배우님은 독립영화계에서 맹활약을 펼치시고 계셨고, 또 이혜진 배우님은 미모로 서촌에서 유명하셨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상훈 선생님은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만나본 남자 중에 영화를 제일 많이 본 남자였어요. 그래서 만나면 30-40분은 기본으로 수다를 떨었는데 전부 다 영화 얘기만 한 거예요. 굉장히 전 쇼킹했어요. 그런 남자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캐스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혁 배우님은 추진력이 불도저예요. 절대 저는 영화 못 만듭니다. 이런 남자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또 운 좋게 한상훈 선생님하고 절친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묻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그 선배님들의 캐스팅 일화 말씀 주시기 전에 조금 덧붙이자면 말씀해주신 한상훈 배우님은 제 전화번호부에는 이제 시네필 한상훈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은 형님이 이 영화를 보시고 전화를 주세요. 형님 저 지금 잠깐 뭐 하고 있는데 영자 잠깐 통화 돼? 네네네 잠깐 괜찮아요.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는 형 이제 끊어 가야 되는데 알았어. 근데 마지막으로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그 기계 가지고 미니멈 통화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셔서 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뒤쪽에 있는 김에 이혁 배우님부터 캐스팅 과정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감독님하고 영화를 같이 준비한 프로듀서인데요. 이제 프로듀서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조감독 역할을 같이 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저 그렇게 해서 캐스팅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배우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캐스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채용준 배우님이랑 감독님이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여기 연출부 상훈역이라고 제 이름이랑 똑같이 출연한 걸로 아시겠지만 감독님이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리고 서촌 사무실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약간 영화 실제로 만드는 그런 장소로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캐스팅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탠리 큐브릭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애드립을 친 거예요. 감독님이 그냥 애드립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도 배우 일을 하면서 제가 또 서촌에서도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서촌에 영화사가 있다는 얘기를 또 지인을 통해 들어서 제가 바로 프로필을 들고 이제 영화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감독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이 영화 찍을 때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전에 이제 출연했던 작품을 이제 이혁 PD님이 어떻게 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전달받았었고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었는데 이제 여름 이야기 부분의 시나리오만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캐릭터 중점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읽어봤었고요.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 감독과 이제 유진과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관계가 되게 재밌고 이제 킹 받는 대사들도 있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랑에서만큼은 좀 미숙하고 되게 순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 같은 느낌도 있었고 이제 아픔도 많은 캐릭터로 느껴져서 네, 짧게 등장하지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할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국립극단 키친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동예술극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어떻게 잘 보셨는지 체크를 해놓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 기억이 코로나여가지고 황정민 배우랑 김여진 배우님하고 리차드 3세라는 공연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한 명만 걸리면 작품이 그냥 논스톱인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조심조심해서 영화 사무실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본업에 대한 일이 굉장히 고플 때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돼서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 내한한 그 머크 러플로우 그 헐크 역할 맡은 배우가 오디션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작품 오디션을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확 뜨기 전에 바로 그 밑단계에서도 오디션을 본다고 그런데 이제 떨어졌다고 이제 너무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한테 오디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직업의 한 부분으로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래서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오디션 과정에서 선택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했지만은 공연 또 오디션만 잘 보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잡아낸다고 이제 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오디션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많진 않지만은 감독님이나 이제 뭐 연출하시는 분께서 하기를 딱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 게 어떤 공연을 통해서 저를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신뢰 관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공연을 하니까 작품을 하게 되니까 굉장한 믿음도 가고 상호간에 이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이제 충실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대본 받기 전에 이렇게 읽어는 봤지만은 그 작품 역할이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요 전에 뭐 다른 작품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어려웠어요. 물론 이 작품에서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꼭 해야겠다. 저를 믿고 이렇게 캐스팅해 주셨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이제 작품은 극 중에 비전문 배우분들도 출연을 하세요. 그런데 이 감독님께서 비전문 배우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역을 맡기시는 게 좀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전문 배우님들이 사실은 그 중에 최고봉이 이기진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갤러리에서 나오신. 근데 사실은 그 본업에 지금 충실하고 계십니다. 물리학자이자 갤러리 주인이신데 CL 아버지이시고. 근데 제가 서촌에 사무실을 열고 있었는데 원래 건축가들은 여기에 네이티브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리서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서촌 부동산님 사장님도 오셨는데 그 로케이션 리서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집을 팔려고. 그 로케이션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서촌의 중심되는 인물이 역시 과학자이자 예술가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거기 가서 대시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만화책까지. 그랬는데 역시 연기도 일품으로 하셔서 역시 과학자들은 뭐든지 잘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모시고 싶었지만 본업에 충실하신 관계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서촌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창성동 실험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못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서촌을 지키고 계셨구나. 그리고 역사책방 거기 배경란 대표님도 사실은 그 다른 배우님이 하셨지만 그 모델이 배경란 대표님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책도 사고 얘기도 하다가 그 장면도 현실에서 그대로 있었던 장면이에요. 잘생긴 남자가 책을 안 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사를 캐치하게 됐고 전 사실 상상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모두가 현실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썼고 비전문 배우라기보다 제가 그런 분들이 가장 연기를 잘하셨구나. 그거를 제가 새삼 깨닫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정말 훌륭한 배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이걸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써놓긴 했지만 지금 막상 여기서 이제 하려니까 좀 떨립니다. 여기 되게 이렇게 손에 땀 나고 하는데 저는 왜 캐스팅을 어려운 역할을 사실 김채용준 배우님은 연기를 안 봤어요. 일단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하게 되고 농담이고 그 김채용준 배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혁 PD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햄릿 책 중에 하나 좋은 모놀로그가 있어서 줄을 쳐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서 잘하셨더라고요. 옥스퍼드? 키? 케임브리지. 캠브리지. I'm sorry. 전 여기까지고 나 햄릿의 원서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릿 다시 읽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캠브리지? 그래서 역시 천운이구나. 그렇게 해서 외모도 제 타입, 영어도 제 타입, 연기도 제 타입. 근데 그 장면은 바로 첫 번째 테이크에서 그 장면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불안해서 두 번까지 갔는데 더 이상 찍을 게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이 감독이 배우를 캐스팅하면 명배우를 캐스팅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극 중에서 감독인데. 근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됐죠? 저희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손에 땀이. 네. 잘 안 떠는 편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한마디 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갑선 선배님께서 연기하신 이 감독은 뭔가 기존의 타 작품에서 봤던 감독의 모습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다고 느껴요. 뭐랄까 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본인의 철학이 있어서 그래서 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연기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두시면서 하셨고 인물을 구축하는 데에서도 또 어떤 게 중점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답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GV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사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모두가 지금 각자 업을 갖고 계신데 일상을 살아가시듯이 이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냥 교류하고 잘 흘러가려고 노력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네, 마찬가지로 임태산 선배님께서도 한마디만 첨언을 네. 될까요? 네. 사실 이 감독 캐릭터는 제가 그 연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왜 선을 넘지 않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간 부분을 정말 잘 연주해 주셨고 그리고 그 중심 선율을 연주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 영화에서. 근데 사실 임태산 선배님도 만나고 이유화 선배님도 만나고 이호진 선생님도 만나고 상훈이하고 혁이도 만났는데 이거를 다 연주를 한다는 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다 해주셔서 다행이다. 계속 써도 다 연주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도 끌어나가시는 입장에서 참 중압감도 있으셨을 텐데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해주셔서 네. 그럼 이제 임태산 선배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기하신 투자자 역할은 그 선배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소화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얄밉게도 비춰지지만 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어떤 지점에 중점을 두시고 이 역할을 준비하시고 연기하셨는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배우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단점 좀 아쉬운 거가 있는데 좀 제가 사회생활 많이 못했지만은 좀 양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근데 좀 연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건 좀 아쉬움이지만 선이 좀 얇다, 좀 이렇게 붉은 선으로 좀 제 성격은 안 그렇지만은 또 그런 면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의 욕망과 또 세속적인 이 사람의 그런 면, 그리고 또 친구로서 같이 가져간 오랜 세월을 같이 가면서 우정, 그런 거가 좀 변질되는, 그리고 또 요즘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제 직업적인 영화 제작자, 투자자
그런 면을 좀 드러나 보이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제 요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런 좀 면이 좀 더 보여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유아 선배님께서 맡아주신 유진 역은 개인적으로는 제 최애 캐릭터인데요. 그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한 언행을 기본은 방어 기제로 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상처가 좀 많은 인물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유진이 더 짠하게 느껴지는 거는 본질은 좀 수동적인 인물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감독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나 싶더니 또 떠나버리는 유진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유진이라는 인물 구축 과정은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유진 시나리오에서 처음 읽었을 때 좀 되게 쿨해 보이면서 되게 주도적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되게 내면은 되게 외롭고 공허해 보이고 좀 아픔이 많아 보이는 캐릭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이제 되게 이 감독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데 감독님이랑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감독님께서 유진 캐릭터에 대한 되게 명확한 그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께 믿고 따라가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이 감독을 어쩌다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유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감독이랑은 이제 예전에 이제 청춘에 둘이 이제 사랑했던 사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련을 남긴 채 결국 이제 떠나보냈던 남자였는데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떠나보내면서 저는 붙잡고 싶지만 이 감독이 붙잡아주질 않으니까 우유부단했어. 너무 또 상처를 받았죠. 결국은 예전에도 상처를 받았었지만 그때 중요한 갈림길에서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나 또 상처받는 그런 아픔을 준 이 감독이죠. 근데 이제 조금만 시간을 줘라고 그래도 잡긴 잡았는데 좀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죠. 우린 이미 시간을 다 썼어. 여자를 너무 몰랐어. 주옥 드라마가 같은 되네요. 주옥 같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 이호진 선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가 딸 역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직하다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서의 서사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인물일 거라고 상상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인물 구축하시면서는 그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가 딸은 그 극중에서 이 작가 딸로 나가듯이 그 아버지의 글 그리고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하고 사랑하고 했던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본인도 또 작가의 길도 걷고 책방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버지의 꿈이자 이제 마지막 단계 원고를 이제 또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원고를 반드시 세상에 실현시키고 싶다라는 마지막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감독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감독님이 그것을 세상에 또 드러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애정하는 마음으로 또 삭트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감독이 자기의
또 꿈과 기회를 가는 것, 그것이 또 이제 바탕은 아버지가 온 거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신뢰하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따뜻한 인물로 또 감독님이 그렇게 또 대화를 했을 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좀 희망적이고 따뜻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연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지만 강렬한 그 감초, 극중 영화사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한상호 배우님은 물론 감독님께서 그 본인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하시고 계시는 일이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건데 다른 인물로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건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그 장면에서 제가 뭐 롤링스톤즈 뭐 앨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못 들어본 앨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도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게 넌 알 거야 뭐 그러는데 그들이구나는 그게 좀 그 앨범 다 들어보고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나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걸 말씀드리면 이혁 프로듀서님이 연출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장편 연출작 데뷔작이 연안부두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저보고 연기에 감각 있는 것 같다고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혁 그 감독님 작품에 이제 출연을 횟집 주인 노숙자 쫓아낸 횟집 주인 역으로 출연을 한 이후로 이혁 배우님 연출작에 계속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기가 어렵고 그런 건 알지만 좀 단역이라도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워크숍도 들어봤고 뭐 지금도 사실은 아는 연기 선생님한테 연기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단역이라도 일단 잘하자 이 이상은 아직은 생각 안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대사도 잘 입에 붙게 뭐 노력하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뭐 애드립 칠 때도 나름 막 속도 내면서 잘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혁 라인에 이제 탑승하신 출연을 한 계기로 연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롤링스톤즈 얘기를 하실 때는 거짓말을 하셨다. 근데 너무나 또 감초처럼 재밌게 잘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 라인의 주인공 이혁 배우님께서는 준비하시면서 너무 이제 영화의 유일한 코미디 캐릭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다가도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고, 그 2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한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혁 배우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캐릭터는 따로 이렇게 준비하거나 뭐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묻혀 나와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연기가 조금 재밌게 나온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훈이 형한테 연기하라고 한 이유는 영화에서는 개인적으로 훈련된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만 훈련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들도 연기를 시켜서 배우를 만들어주는 위대한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 씬만 끝나면 자기가 뭐 이렇게 행동을 바꿔가면서 연기를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 사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연기에도 감각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얼굴에 윤곽이 있으니까 영화에서는 좀 어울리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연기에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럼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연기를 좀 해봐라, 연기를 계속 해봐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잘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겠지만 뭐 단역으로 계속 꾸준히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은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근데 마이크가 2개밖에 없는 관계로 혹시 육성으로 질문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먼저 한번 받겠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작중에서 그 이 감독 캐릭터가 보는 그 무용 장면, 예, 공원에서 하는 무용 장면에 관해서인데 사실 그 장면이 음악도 그렇고 그냥 분위기 자체도 독특하지만 더 이질적으로 느껴질 이유는 영화에서 나오는 다른 예술들 뭔가 영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책 이런 것들은 뭔가 인물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거나 감상을 나눈다거나 그러는데 그 무용은 그 누가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히 본 거고 또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난 거잖아. 일방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래서 더 그 무용 장면이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는데 혹시 그 장면을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하게 되셨는지랑 또 그분들이 움직임이 되게 진짜 전문적이셔서 그쪽 전공자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된 건지. 네, 극 중에 무용 장면. 그건 정말 코인시던스 우연이었는데요. 세렌디피티. 텐마로 무용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무용단이 있어요. 세종대 무용학과. 그 사람들이 대학로 거기 야외극장에서 실제로 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로를 자주 가다 보니까 한 3분의 2가 연극이라면 3분의 1은 또 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용 음악하고 현대 무용인데 이제 대학로에 관객 여러분을 초대했으니까 연극 오디션도 보지만 현대 무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 감독을 통해서 무용을 소개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코로나 사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배우를 뽑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최영준 배우님 말고 다른 배우 몇 사람들이 이제 오디션 배우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빼고 다른 분 중에 한 분을 캐스팅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극 중 오디션 보는 장면에서 제가 캐스팅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셨을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만 생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우리 용준 배우가 제일 다른 분들이 뭐 연기를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오디션 장면의 캐릭터로서 예, 내용도 그렇고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내용 그 독백의 내용도 가장 그 당시 기억에 이 감독이 생각하는 그때 본인의 현실과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누굴 뽑느냐인데 그냥 오디션 다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생각은 또 제가 네. 저기 이민영 감독님 질문 하나만 받고 싶은데요. 선배님 영광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배두사 팀장님이 너무 당황하시는군요. 질문을 해달라고. 예. 근데 저한테 말고 배우들한테. 아니면 두 개 하셔도 되고. 오늘 너무 어렵게 오셨어요. 예. 평가해 주시면 돼요. 영화 잘 봤고요. 장 감독이 오랜 세월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여기들이 그래서 정말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하는데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뭐 다소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배우분들 주연 배우 캐스팅에서 주연들까지 다들 연기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참 작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물론 독립 영화죠 이게 우리 상업 영화계에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 조지나 시드니 큐러에게 무슨 주장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고 또 지목이 상징하고 있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대한 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첨삭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뭔가 이게 그 영화와 예술과 또 인생, 인간,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또 영화를 하면서 또 예술이랍시고 또 예술에 대한 또 상대적인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들을 이 데뷔작에 다 녹여내는 욕심이 많이 부리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뭐 이렇게 질문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영화냐? 그래서 물론 국정 주인공을 자기처럼 영화 감독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화를 만드는 뭐 과정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누겨졌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올바른 방향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정의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랑에 대한 완성을 좀 또 그런 아픔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작품도 구상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 사실은 이 감독님의 모델이 이민용 감독님이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에 대한 영화는 아니고요. 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다녔는데 주변에 다 감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관찰자인 입장으로서 감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종합적인 사람들이다. 롤링스톤스는 우리들끼리 맥주 마시면 듣던 음악이고, 밥 딜런도 그렇고, 걔들은 그런 음악 듣거든요. 김광석 안 듣고 락 음악 듣더라고요. 성시경도 안 듣고 밤새도록 락 음악 듣더라고요. 그리고 락 카페 가서 또 밤새도록 춤춰요. 굉장히 에너지가 끝간데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민용 한국영화 협회 회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직업군을 다루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화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영화냐 하면 사실 이 영화가 실패한 이유는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세븐틴하고 붙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기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 대작하고 붙는 바람에 깨졌어요. 미키 세븐틴의 그 프로듀서가 영화 아카데미 동기인 최도우 씨라고 뉴욕대하고 AFI 석권한 인재인데, 사실 이 인재 덕분에 봉준호 감독님이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교두보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미키 세븐틴을 아직 안 봤지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어떻게 헐리우드 대자본으로 그거를 공격하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게 어떻게 워너브라더에서 승인이 났을까. 이게 굉장히 놀랍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독을 키워야 됩니다. 작품성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빨리 저희가 세계로 진출해서 그 프로파간다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헐리우드 블록바스터를 봤을 때 정답은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울 문자구나. 이걸 다 거꾸로 읽어야 정답이구나. 그 생각을 했고, 이 영화는 사실 그거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소화하기 쉽게 하려니까 러브 스토리도 넣고 여러 가지 서춘 배경도 넣고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봉준호 감독님하고 붙은 게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민용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감독님이 만들어 와가지고 단편 3편을 엮어가지고 장편으로 만든 건데,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생각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평도 봤을 때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비틀비틀이라는 평도 받았고 뭐 이런 평을 받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본 다음에 이게 한 이야기로 쭉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섞이니까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지점이 그 이번 영화에 있어서 조금 좀 제가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또 감독님한테 시나리오를 쓰라고 했을 때 감독님이 영화가 엎어지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본에는 손을 안 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섞다 보니까 세 편의 이야기를 섞다 보니까 그게 일관성 있게 쭉 미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섞여가지고 이야기가 섞인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 끝나는 지점에서 한번 제 소감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네,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두 번째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작업은 아마 이미 다음 작업 저기-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품을 다음 작품 하고 싶은. 전 앞으로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 그런데 그 어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예, 예. 그 중에 죄송합니다. 말 여러 번 아닙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효성 선배, 우리 이효진 씨의 이제 그 작가가 좀 남긴 유작으로 이 감독한테 전해주는 원고가 있잖아요. 위안서. 그거에 대한 일꾼한 마무리나 이런 거는 그 중에 왜 뺐는지 삭제됐는지. 사실은 그게 다 미끼였어요. 베이트고. 제가 건축가를 나왔는데 홍대 건축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건축 설계 수업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밤새서 도면을 그려가야 돼요. 그러면 교수가 에스키스라는 걸 하는데 이민용 감독처럼 질문을 계속해요. 소크라테스처럼. 근데 여기에 답을 못하면 시의학 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논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B라도 받으려면 프로세스를 다 밟아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작품 하나 딱 들고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실종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떤 원고인가는 그냥 믿기고 이 작품은 창조적 여정? 거기에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뭐 그런 거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해서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 영화들을 좀 잘 믹스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화 앞부분에 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자매님 두 분이서 무용하시는 부분은 붉은 장미의 추억을 연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배경 중에 이제 건축 이야기 하셨는데 돌담길이랑 그리고 이갑선 배우님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해치를 닮은 그 돌조각상을 쓰담쓰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투어 가이드를 또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영화의 장면에 따르는 구상이 있으셨는지 그 밖에 기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제가 한 번도 안 본 영화들인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여기서 무식이 혹시 한상훈 평론가님 제가 두 번째로 저기 넘기겠습니다. 한상훈 평론가님. 저기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홍상수 감독님의 자연주의적 연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장면 구상은 사실은 제가 답사를 많이 다녔어요. 로케를 정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서 그 로케가 충족이 되면 거기에서 그걸 찍었고, 그리고 오늘 촬영 감독님들도 상당히 미남들이신데 오셔야 되는데 이 촬영 감독님들이 다 너무 기술적으로 뛰어나셔서 바로바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제 지식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상훈 평론가님. 방금 말씀하신 영화 붉은 장미 추억이랑 믿을 수 있는 사람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 영화 떠올리실 때가 저도 좀 놀랐는데 약간 우연인 것 같고, 저는 거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미망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10,000명 돌파하고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독립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광화문 주변을 다니는 작품이라고 해서 광화문 연가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몽유도원이 이제 미망 나온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건 서촌 연가다. 미망하고 연결선상에서 또 그렇게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평론가님들께서 좀 더 고려를 하셨다면 별 반 개를 더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그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영감을 받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게 답이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서촌 주민인데 주민으로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서촌을 선택하신 이유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혹시 이제 이 감독의 작업실이 서촌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서촌에 살다 보니까 느낀 게 좀 창작자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서촌을 선택하신 이유를 다 수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을 연기하신 그 갑선 배우님께서는 이 감독이 서촌을 작업실로 선택하신 이유랑 그곳을 이렇게 골목을 이렇게 거닐면서 많은 사색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감독에게 서촌은 어떤 동네였을까와 실제로 연기하시면서 서촌에 대해서 느끼셨던 바가 좀 궁금했습니다. 서촌에 대한 얘기를 의도는 전혀 저는 느끼지 못하고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찍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오히려 그냥 제가 더 이런 곳이 있네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 영화 사무실도 그냥 여건상 그런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거기서 촬영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서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서촌이 휴먼 스케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돌아다니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골목과 높이와 그리고 전통이 보존된 청와대 덕분에 그래서 지금 서울이 개발 논리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환경이 재편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촌은 유일하게 휴먼 스케일이 살아있는 그런 동네고, 이건 보존 가치가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 서촌이 굉장히 그 부동산 선생님께도 마셨지만 떴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거든요. 익선동처럼. 그런 휴먼 스케일이 가장 살아있는 공간이 서촌이 아닌가.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스케일 그대로 보존을 해야 앞으로
부가가치가 더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천이 주사 김정희 그리고 이상 안평대군 뭐 세종 뭐 이 전부 다 이렇게 서촌에서 사셨어요. 저희가 살기 전에. 그리고 시문학 운동도 일어났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잡담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 자체가 아트적으로도 원래부터 그 뿌리가 있었던 동네다. 그런데 사실 도시 환경은 책하고 똑같거든요. 페이지를 찢으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그 페이지 그대로 보존을 해야지 앞으로 다른 사람도 그 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찢어버리면 우리가 로마의 판테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페이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민용 감독님도 오셨지만 영화라는 컨텐츠는 영원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면 이 영화에 나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건축가들 황도진 건축가를 포함해서 다른 건축가들도 그런 주변에 대한 스터디 때문에 거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와 트레디션이 결합된 공간이다. 그리고 서촌에 또 미남들도 많이 삽니다. 네, 이제 너무 아쉽지만 저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저도 질문이 한참 많은데 네, 마무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관객분들한테 인사 한 분씩 해주시면서 또 우리 한상호 배우님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작품의 GV에서 들었던 인상적인 질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질문을 한 분 한 분씩 목류도원이 관객분들에게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말씀 짧게 해주시면서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혁갑 배우님부터. 저는 이제 배우이기 전에 PD로서 이 영화를 한 3년 4년 끌고 왔는데요.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첫 영화가 잘 되고 이렇게 뭐 비평적으로 흥행적으로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지 못했어요. 이야기도 열기설기 설켰고 그다음에 비평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못했고 흥행도 못했고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 아파하는 부분도 계시고요. 그만하시죠. 그렇지만 첫 영화니까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배우분들 소개했다는 거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이 이 영화 다음에 다음 영화를 하시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영화를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류도원의 의미는 저는 그냥 3년 동안 이 영화에만 어떻게든 개봉을 시키려고 했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까먹을까봐 이 영화 출연시켜주신 장정현 감독님과 그 계기를 처음 마련해주신 이혁 배우 및 프로듀서님한테 꼭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자리가 오늘 마무리 자리인 게 특별한 게 저번에 여기서 한번 했을 때 GV 했을 때 거의 매진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목류도원에 대한 의미는 저는 감독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서촌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서 분명히 앞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조명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훌륭한 배우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꿈의 실현 그런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도 좀 SNS에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항상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대중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영화를 4번째로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독립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것이 그 장르가 낯설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제가 오늘은 보면서 이 영화는 참 보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생각할 것들을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하지만 이런 영화도 또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그 목유도원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그 안평대문의 그 꿈을 안견이 이제 그려줬던 것처럼 관객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꿈이나 또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또 이뤄나가는 과정에 좀 힘을 받고 용기를 받는 그런 이 감독의 이야기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도 뭐 지인분 중에 이제 영화 보시고 이제 되게 잘 봤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 중에 이 감독처럼 자기도 이제 예술 한다고 미숙했던 시절에 이제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던 그 시절이 떠올라가지고 그때를 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서촌을 배경으로 감독님의 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유도원 너무 좋아하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고 이 영화가 지금 3년 만에 개봉을 해서 우시는 분. 갑자기 네. 어떡하네.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래서 마지막 아니야, 시작이야. 그쵸 시작인데 이제 저희 GV 다 남아 있어, 선생님. GV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년 만에 개봉을 하게 돼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배우로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저를 매력적인 역할로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가는 전달 줬어. 그리고 사실 촬영은 저는 2회차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이제 개봉하고 GV 하면서 저희 목유도원 팀을 너무 자주 만났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대구도 다녀오기도 했고 너무너무 친해졌고 되게 친밀감도 높아지고 사실 그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오래오래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시고 네. 주제 오늘 무슨 시상식도 아닌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별건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꼭 마지막에 잊고 올까요? 했더니 꼭 잊고 와달라고 해서 우리 이혁 배우하고 로저 얘기를 할 때죠. 이렇게 했죠 저희가. 네. 그 중에 제일 정상이라고 이혁 PD가 스스로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한상훈 배우한테는 그 헬스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배급을 해주신 필름답인 관계자분들이나 감독님이나 PD님이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현실적으로도 많이 혁 PD가 얘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이걸 하라고 등 떠밀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좋아해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했고 PD 직을 맡아서 했고 저희도 저희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냥 작은 바람은
오늘 이 2시간 반,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금 계신 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이나마 남아서 자리 잡고 살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만 그거 하나밖에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인데 오래오래 따뜻한 마음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 이제 본 소감은 이 영화에 진짜 아까 저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참 이 영화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볼 때마다 관객분들 어떤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보이는 내용이나 느낌이 참 다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가능성이라든지 창조적인 그런 느낌들이 영화 안에 그득히 담겨져 있는 어떤 종합 선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확 와닿는 부분, 저한테 이 영화에 확 와닿는 부분은 사랑 얘기였어요.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서 생각하거나 그게 뭐지? 이렇게 떠오르거나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는 부분도 있고,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와닿는 얘기,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고 우리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아까 뭐 10년 후에 뭐 할 거다 이런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지침이 있었겠다. 아까 저기 눈물 보이셨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갈되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빨리 또 에너지 채우시고 또 훌륭한 작품,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태산이 형님이 오셔야 되네요. 저한테 이 영화의 의미는 우리들의 리즈 시절을 남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즈 시절은 되풀이될 것이다. 세컨 찬스가 있다. 그리고 사랑 이야기에 역시 모두가 감동을 하시는데 항상 이게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고 순환하듯이 세컨 찬스가 있고 아마 유진이가 LA 가서 또 남자 만났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저희 영화가 지금 끝이 아니고 이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세컨 찬스가 있고, 또 오늘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고퀄리티의 관객 여러분들을 좀 미모 수준입니다. 정말 미남 미녀들이 와주셔서 저의 눈을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정말 다들 리즈 시절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관객을 모두로서 보고 계셨군요. 네, 저는 극중 이제 이 감독이 계속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나잖아요. 마음 시끄러울 때 저는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음 시끄러우실 때 또 저희 영화 한번 생각나시면은 차 한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목류도원 팀이었고요.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